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혼조세로 끝났고 이제 유럽장은 안 좋았거든요. 1% 넘게 빠졌고 아시아장 개쩌고 저희는 장이 쉬었다가 열리면서 1% 넘게 상승했는데 뭐 가장 주된 이유는 부채 협상 관련돼서 일단 잠정 합의는 했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통과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31일 날 30일 하원 상정 31일 날 투표결한다고 제가 뉴스 보도를 읽었는데 요게 이번현 기자께서 한겨레입니다. 올린 거거든요. 29일 날 올리셨네요.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백악관을 예를 들은 게 아니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메카시 의장과 합의를 했는데 2024년도 국방비 퇴역 군인 지원비는 그냥 유지를 하고 그 재량 지출을 동결했는데 뭐 1%로 증가율을 제한하고 여기 보면 코로나 예산 안 한 거 환수하고 이거 저기 푸드 스탬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 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일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약간 기간을 좀 늘려주고 국세청 직원 늘려야겠다고 탈세 잡아내려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탈세를 찾아서 세수를 늘리겠다 이제 이런 액션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은 비용을 줄였답니다. 밑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극진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부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국세청 강화 예산하고 푸드 스탬프 지원이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공화당은 대폭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강경파들 그렇지 못했다는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제 양쪽에 붙여서 실제로 이게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2011년에도 소수의 공화당 의원인 티파티 의원들 그 모임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통과 안 시켰거든요. 방향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되면 또 주식이 한번 밀리겠죠.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속속 꼬물딱거리고 나오고 있는데 벤 버ernanke 전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을 좀 더 시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 쪽에 약간 무게를 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SVB뱅크 사태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연준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한번 6월달에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100%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6월 넘어 7월달에는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들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 올라왔잖아요. 최근 추세를 보면 바닥에 있다가 보면 6개월 동안 추세를 보면 최근 이제 SVB 사태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밀고 올라와서 4,200선까지 도달을 해서 뚫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주가가 밀려 올라와 준 요 상황에 한번 금리를 올려서 얘가 밀려도 좀 여력이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어요. 주시장 여건은. 이게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밑에서 기고 있으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할 건데 이게 위로 좀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준 이게 이제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이 되고 시장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탄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금리를 올려주면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달 금리 인상이 동결이라고 얘기를 할 동결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냐? 그거는 100%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또 조정을 누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달러 인덱스는 이게 104달러 갔다가 103달러 내려왔다 지금 깜딱깜딱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원자재 가격을 보면 원자재가 이 지금 유가가 급락해서 70달러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동향을 보면 이게 그 저거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유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콜베팅 쪽입니다. 지금은 유가는 다 대부분 콜베팅 쪽에 있거든요. 유가는 풋베팅으로 안 내려가고. 근데 콜베팅 규모가 줄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 보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우디 감산 얘기 자체 감산 자발적 감산 얘기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질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도 잠깐 이슈에 반응을 하긴 하지만 향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란 베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보면 지금 최근 유가 움직임이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한번 자발적 감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들어 올렸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70달러 또 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 두 가지입니다. 감산 협상이 잘 타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미국의 부채 협상이나 이런 거 타결 잘 안 되는 뭐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밀렸는데 그래도 밀리는 강도가 세잖아요. 지금 4%나 밀렸으면.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지금 글로벌 경제 약세를 베팅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밀려 올라오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물론 어제 말씀드릴 게 경제지표가 나오고 100% 장담할 수는 없고 나오는 거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미국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가 나왔거든요.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보시면 약간 또 밀렸습니다. 물론 예측치보다는 살짝 덜 밀렸어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부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얘가 기대치거든요. 향후에. 근데 기대치가 추세적으로 머리를 안 들고 있긴 합니다. 이 기대치가 옆으로 긴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살짝 기었죠, 옆으로. 현재 상황은 좀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뜨거운 고용시장이 아직은 뜨겁긴 한데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들한테 물었거든요. 야, 너 그 지금 일자리 풍부하냐? 충분한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직전에 47.5였는데 지금 44.5로 좀 감소했고 야, 지금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라고 물어봤더니 직전에 10.6이었는데 12.5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일자리가 많다는 측면이 강세이긴 한데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면 고용 쪽이 좀 불안정해지겠죠. 소비자들이 그 지출을 늘릴 때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내 고용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지출이 지속되거든요. 만약에 내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지출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져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보도도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자기 가처분 소득 대비 30%나 되는 거를 월세로 내야 되는 렌트비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 렌트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자기 그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냉키 의장도 그 얘기를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3.4%대에 있는 실업률이 4.3년도까지는 밀려 올라가도록 용인하고 연준에서는 그거를 타겟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그 액션을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일자리에 대한 심리는 약화될 거예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주머니를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뜻인 거고 그게 이제 PC를 짓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고 지속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새롭게 만든다는 걸. 다음은 이제 유럽에서 심리지수가 나왔거든요. 여기 ESI인데 ESI 심리지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소비 심리지수가 아니고 한 5개 정도의 몇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소비자 심리지수 뭐 소매 판매 뭐 몇 가지들 여러 가지 5가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심리지수는 아닙니다. 근데 보면 추세적으로 다시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갔습니다. 보면 여기서 작년 10월 이후에 반등했다가 올 초에 들어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살짝씩 내려오면서 개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지금 90.15. 이게 고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수가 아랫방향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에 대한 기대지수도 눌리고 있어서 심리지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저 CSI하고 BSI가 혼합된 거거든요. 기업하고 소비자들이 혼합된 심리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도 심리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유로존의 민간 부분의 대출 증가율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예요. 한참 경기 사이클 정점에 그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이 증가가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정점 언저리에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것 같더니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가 일정 시점 작년도 중반 이후부터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 대출을 받아다가 신용을 창출해서 써대는 그런 양들이 전년에 비해서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이거는 통화량이거든요. 좀 전에는 대출 받은 증감률이고 이건 M3 통화량의 증감률이거든요. 유동성 증감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유동성의 증감률인데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은 QE가 아니고 QT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연준 자산 계속 내리고 있다가 지난번에 SVB 사태 때문에 잠깐 자산 규모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고 있고 이 노란 게 요게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이 추세적으로 계속 QT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빨간 게 이게 인민은행이거든요. 인민은행이 작년 하반기 그 코로나 팬데믹 난리치면서 좀 쭉 줄였다가 살짝 다시 통화량이 자산 규모가 늘어났는데 다시 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자산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중의 통화 유동성은 살짝씩 주요 은행 중앙은행에서 줄이고 있다. 유동성들이 줄이고 있다. 유동성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무디스의 그 크레딧 아웃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SVB 사태 터지면서 요 할인 창구를 통해서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는 은행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서는 거의 뭐 정상화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고 다만 요 BTFP라고 하는 요 BTFP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 예금은행 관련해서 걔네들이 들고 있는 채권들 주요 이제 국채, 공공채 혹은 그 주택청이나 이런 쪽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모기지 이런 것들 모기지 관련 그 증권 MBS 이런 것들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 있었죠. 시장가가 아니고 장부가에 그 창구에는 점점 쓰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연준한테 돈을 주고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받는 그런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뭐 그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규모 자체는 갖다 쓰는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재무부 통장이거든요. 미국 재무부 통장인데 지금 거의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90억 달러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이거 보면 주간 단위 움직임 규모로 놓고 보면 이 490억 달러는 한 주면 날아갈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일 날 잔고니까 7일 더하고 5월이 51일인가요? 6월 1일, 5월 31일, 6월 1일 요때 되면 거의 뭐 국가부도 다음 달 6월 5일인가요? 그때가 부도 날 거라고 잠정적으로 제니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셨던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전에 표결이 있는데 그 표결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가부도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을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목리를 부릴지 안 부릴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공화당이든 목리를 부려가지고 난리를 치면 주식시장이 한번 또 살짝 밀리겠죠. 목리를 안 부리면 일정 부분 올라가지만 추세를 타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이 될 것이더라고 타결 얘기된 게 시장의 일정 부분은 지금 반영돼서 주가가 튀어 올라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감안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튀는 정도
근데 그 시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고용시장이 뜨거운 걸 잡아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한번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뭐 금리를 올려서 얘가 눌리더라도 일정 부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6월 달에 진행될지 7월 달에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반적인 여건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아직 종료됐다라고 보기에는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업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그 다음번 중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될 건 사실 이 심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리수가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 타진이 어려운 뭐 경기 정점이나 저점 언저리에 왔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현재 상황을 더 짓누르는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탄탄하게 있을 때는 심리수가 밑으로 밀려도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받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는 심리수가 꺾여버리면 그 심리에 맞춰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눌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정점에서 여러 가지가 불안정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심리수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심리수가 안 좋아지면 그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이나 가게들 심리 이슈들이 잘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